지난 한 주 동안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소식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헬로티비 경남 주간 뉴스입니다. 먼저 한 주간 이슈를 알기 쉽고 자세히 풀어주고 또 짧은 뉴스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다양한 뒷이야기들을 직접 취재한 기자들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뉴스콕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송국회 기자와 표영민 기자 그리고 김수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먼저 방송 나갔던 뉴스 보시겠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지난 22일에 발표한 전국 정신건강 현황 보고서입니다. 전국 17개 시도별 인구 1인당 정신보건 예산을 보면 경남은 2,557원으로 16번째인 최하위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인 3,889원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경남 정신재활시설 사정도 열악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재활시설은 4곳으로 경남이 울산과 세종, 전남 다음으로 적었지만 인구 10만 명당 비율로 따져보면 0.12개로 전국에서 꼴찌였습니다. 경남 도민수에 비해 재활시설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17위입니다. 맨 꼴찌예요. 재활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경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도 꼴찌 수식어가 붙습니다. 경상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에서 가장 늦은 2016년도에 개설됐습니다. 센터의 정신건강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지만 모두 계약직입니다. 센터장도 외부 병원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겸직을 맡고 있는 비상근직입니다. 애당초 정신건강 사업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집중도 하고 업무 몰입도도 강해져야 되는데 이건 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센터 예산이 도비하고 국비가 다 지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조현병 환자에 의한 2건의 살인사건. 경남도는 뒤늦게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각 지역보건소에 정신질환자 관리 TF팀을 만들겠다며 분주한 모습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네, 이번 2번의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살인사건, 이 살인사건이 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에요. 경남 지역의 정신보건사업이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 사실을 몰랐었는데 송국회 기자, 방금 영상에서 짧게 나오긴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사실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22일 날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전수조사를 한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이 경남 정신건강보건사업이 매우 열악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첫 번째로 지금 이번에 우리가 조현병 환자가 터졌을 때 관리가 안 됐다고 했던 그 바로 대상자가 보건소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였어요. 문제는 이 각 지자체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컨트롤 타워를 하는 경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쉽게 말하면 경남이 전국에서 꼴찌로 2016년도에 개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앞서 만들었던 센터에 늦게 만들었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도 몇 년간 경남에 덜 쓰인 거죠. 그만큼 투입됐던 이제 예산이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2016년도부터 경남도가 얼마나 정신건강보건 예산이 배정이 됐을까 봤더니 1인당 예산을 따져보면 지금 전국 17개 시군에서 16번째입니다. 뒤에서 2번째. 이게 지금 어떻게 계산이 됐냐면요. 경남이 2017년도에 정신보건 예산이 86억 원이 쓰입니다. 여기에 인구 비례당, 인구 한 명당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냐 봤더니 2,557원, 이제 원단인데 이거는 전국 평균인 3,800원대보다는 확실히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동안 경남도가 정말 무신경했구나, 이런 수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보면 다른 지역이 뭐 특별히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도 잘하는 것 같지 않지 경남도가 특히 이렇게 정신보건 사업에 손을 놓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수치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부분이 더 취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경남도 관계자 얘기를 듣지 않는 이상 왜 손 놓고 있었냐라고는 이제 취재가 어렵기 때문에 단적으로 하지만 예상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제가 2016년도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늦게 개설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국비 50%와 지방비 50%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비 절반이 이제 지자체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이제 만들 수 있었던 건데 경남도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그 예산을 올렸다, 많이 이제 건의를 정부에 했지만 다른 도에 비해서 좀 뒤처졌다, 밀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나왔지만 그래도 의지로 봤을 때는 뭐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수치로 보여주는 거죠. 네. 예. 그래도 조금 이게 뒤처지기는 했지만 지난 2일이었죠. 제가 지난 2일 오전에 이 도청에서 이 경남 경찰과 경남도가 이제 MOU까지 체결을 하고 네. 여러 가지 좀 대책을 내놓았더라고요. 예. 사실 좀 어떻습니까? 경남도가 제시한 대책들? 이제 저도 이 부분을 취재를 했는데 뒷북 정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와서 이제 너무 중증 질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각 복지센터에서 TF팀을 만들겠다. 사실 그 전에 관심이 있었으면 할 수도 있었던 건데 이제 와서 이제 하는 거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경찰청과 또 광역복지센터 유관과인끼리 협조를 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네. 응급팀을 만들겠다. 네. 이런 대책들은 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정도면은 이제 복지부에서도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대략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좀 확충하는 부분, 전문 인력을 좀 늘리는 부분. 그래서 평소에도 정신질환 관리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방금 뭐 뒷북 정책이라고 하긴 했는데 사실 이런 내용을 들으면 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좀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혹시 미리 조금 했으면 혹시 앞서 두 번의 사건처럼 무고한 목숨을 잃는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은 있어요. 예, 바로 인과관계로 말씀드리긴 좀 쉽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늘 취재를 하면서 경남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도 다른 도 다 똑같다. 예산이 다 정해져 있다. 이제 하지만 대부분 그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부분이 이게 5년마다 센터장이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른 병원에서 위탁 운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남도가 관리는 하지만 직접 직영은 아닌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위탁으로 5년마다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소속된 직원들도 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업무 몰입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정신건강관리사업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게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뭐 그런 내용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남이 전국 꼴찌 수준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전국적인 그 방향이 그렇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얘기하기에는 조금 변명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 기자, 어쨌든 경남도 이런 부실한 정신보건 사업과 관련해서 좀 추가 취재할 것도 좀 있죠? 예, 지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2017년 기준으로 경남에 86억 원의 정신보건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쪼개서 어떤 사업에 썼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전문 인력들의 처우 개선 문제도 좀 집중, 물론 전국적인 이슈지만 우리 지역에서 큰 사건이 발생했던 만큼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나중에는 이제 이런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경남도가 말 그대로 뒤늦게 부랴부랴 어떤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다시 소를 잃지 않도록 좀 잘 고쳤으면 합니다. 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입구에 천막이 설치됐습니다. 지난 15일 삼성중공업 사내 화장실에 쓰러져 뇌출혈로 숨진 고 최영석 씨의 빈소입니다. 최 씨는 33년간 삼성중공업에 일하면서 지난 12년 동안 용접반장 일을 해왔지만 지난해 8월 구조조정으로 평사원으로 자천됐습니다. 최 씨는 자천된 이후 평소 지인들에게 자신과 맞지 않는 작업 환경에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괴롭다는 말을 자주 해왔습니다. 삼성중공업 일반 노조는 질병에 의한 사망이 아닌 구조조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구조조정에 의해 직위가 해제되고 자신과 전혀 상관도 없는 타 부스에 가서
적응을 못해서 스트레스와 중압감으로 뇌출혈을 당했다면 이 또한 당연하게 산재가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에서는 그 책임을 결국에는 고인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장을 잃은 가족들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유족들은 심혈관 질환이 없었던 최 씨가 인사이동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인은 아버지 기일에도 출근할 만큼 애사심이 강했다며 회사가 먼저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위로금 따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정말 필요 없습니다. 보상금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헌신을 다해 몸바쳐 일한 저희 신랑 오로지 명예 회복만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측은 회사가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사이동의 경우 본인이 동의했고 산재 처리는 가족이 신청하면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처리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의 경우 개인차가 존재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렵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정도도 개인적인 차이가 많아 일률적으로 산재보험 인정 가능성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조와 가족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가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돌아가신 최영석 씨는 삼성중공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예, 지난 15일 산해에서 숨진 고 최영석 씨의 경우 삼성중공업 직영 직원으로 33년간 용접공으로 일했습니다. 그중 12년간을 용접 반정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용접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 씨의 경우에는 여담으로 도크 2개에 불과했던 이제 삼성중공업에 10대부터 취업을 해서 30년간 일해왔습니다. 그만큼 회사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주변에서 많이 말씀들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8월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용접과 전혀 관계없는 신호수를 맡게 됐습니다. 크레인 내 이제 오가는 신호를 주는 업종인데 전혀 이제 업무와 관계없는 일로 발령을 받은 데다 또 용접 반장에서 평사원으로 이제 강등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이 구조조정으로 결국 안타까운 목숨을 잃게 되는 불행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은 방금 이제 그 표기자가 얘기했던 거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유족들의 주장인 겁니다. 사실은 유족들과 노조 측은 최 씨의 인사, 즉 이제 강등 자천이 어떤 사망의 원인이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거가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삼성중공업 일반 노조 김경숙 위원장의 경우 최 씨의 죽음을 좀 격한 표현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타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8월 구조조정으로 영접과 관련 없는 직무로 이동을 해서 그동안 최 씨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이 공개한 카톡 내용을 보면 용접 부서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너무 새로운 일에 대해서 어렵고 그리고 고통스럽다라는 말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특히 유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 씨가 아버지의 기일에도 출근할 만큼 애사심이 강했는데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기 며칠 전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말할 만큼 좀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업무 스트레스가 이 뇌출혈로 이어졌고 결국 이제 최 씨가 사망한 이유가 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나 이런 상담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고 인한 사망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산재 처리잖아요. 이 산재 처리 저희가 출근 같은 경우에도 출근을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나도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경우에도 업체에서 이 산재 처리를 좀 해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유족과 노조가 주장하는 거는 이제 삼성중공업 측에서 이제 산업재해를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삼성중공업 측에서는 이제 산재 처리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산재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전혀 뒤에 산재 처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뭐 산재를 유족이 만약에 신청을 하면 뭐 자신들이 거부할 이유도 없고 뭐 최대한 산재 처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이제 보면 산재 처리 과정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제 산재 처리하는 부분이 좀 어려울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네, 이번 사례와 같이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 질환의 경우 산재 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뭐 뇌출혈의 발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되었다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뭐 그런데 이제 업무상 과로 같은 경우에는 뭐 발병 4주 전 또는 뭐 12주 동안의 평균 근로 시간이 일주일 평균은 어느 정도였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업무상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뭐 스트레스 정도를 계량하기 어렵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뭐 산재보험을 인정할 가능성이 어렵다고 합니다. 네. 각자의 입장도 있고 또 법적인 기준도 있을 테지만 어쨌든 사람이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만큼 아무쪼록 억울함이 없도록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서도 유심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 이슈 또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북면 신도시의 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북면 고등학교 신설 계획을 제출했지만 아예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겁니다. 교육부는 학군으로 묶이는 창원, 의창구, 성산구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 설립 수요가 없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북면 지역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고 교통도 불편한데 왜 이제 고등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취소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아이들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고등학생 있는 사람들은 들어왔다가 나가요, 이사를 다시. 초등학교 2개, 이게 초등학교가 9반 뭐 이렇게 있다던데. 네네. 그 애들이 그러면 그 중학교 졸업하고 나면 고등학생이 되는데 어째서 안 늘어난다는 게. 현재 북면에 있는 중학교는 감계중학교와 2020년 개교 예정인 창북중학교 2곳, 고등학교는 아예 없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2022학년도부터 북면 지역 고등학생이 1000여 명을 넘어서 오는 2025년에는 1,5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설되신 마산 가포고를 북면으로 옮기려다 동문회와 주민 반대에 부딪혀 결국 이전도 하지 못했던 도교육청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 이게 저희가 조금 아직 다르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게 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어떤 설립 형태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의 전체 학생 수는 매년 200에서 300명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 초등학교,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학군으로 묶여 해당 시군 전체 학생 수를 고려해 신설이 추진됩니다. 정작 학생 수가 늘어 고등학교가 필요한 신도시가 이 제도에 발목 잡히면서 북면 지역 10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는 평균 20km 거리를 버스로 통학하거나 이사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수현 기자, 이번 이슈에 관련해서는 가포 이전 논란 때부터 계속 취재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계속 취재를 해왔는데 현재 어쨌든 문제가 되고 있는 창원 북면 신도시 안에서의 이제 고등학교 신설 문제가 지금 불거진 건데 지금 우선은 그 전에 상황이 되는 북면 신도시 상황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뭐 이 북면에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사실 엄청 오래된 이야기고요. 예전부터 나왔었는데 실제 지금 이곳엔 중학교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밖에 없는데 중학교가 이제 2곳이 있거든요. 감계중학교와 2020년 이제 개교 예정인 창북중학교가 있는데 현재 지금 감계중학교 하나 있는 곳에만 24학급이 있고 전체 614명이 있다고 합니다. 뭐 24학급이면 한 학년이 8반까지 있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년에 또 졸업하게 되는 학생 3학년 학생이 200여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당연히 지금 통학을 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요. 실제 지금 북면에 12,400세대의 아파트가 조성이 되어 있고 지금 3,500세대가 이제 허가를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착공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면 신도시 자체가 15,000세대 아파트가 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실제 지금 주민등록상 또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 학생들이 지금 800여 명 정도가 있는데 사실 이게 수치는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는 않지만 뭐 대부분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거나 또는 부모님이 이제 차량으로 학교로 이제 데려다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참 이 보면 지금 고등학생만 800명, 12,000세대 정도 되는 신도시에서 지금 고등학교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고등학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상식적으로 당연히 학교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교육부에서는 북면 신도시의 고등학교 신설을 반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좀 학교를 지을 때 신설 기준을 좀 살펴보면 되는데요. 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인근에 이제 1.5km 이내에 있는 학생들이 좀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신도시나 이제 그 신도시 계획서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될 때 학교 건축이 미리 이제 허가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고 이제 중학교는 또 학군 개념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초등학교보다는 범위가 조금은 넓지만 이제 학군이라고 해서 다 이제 기준이 좀 정해져 있어서 뭐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급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면 상황을 보면 학교가 지금 중학교가 두 곳이 있다는 건 그만큼 학생 수요가 많다는 것을 좀 얘기해 주는 편이 되겠죠.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또 이 고등학교 신설 기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배치 계획 자체가 중학교보다 범위가 넓고 시군 전체의 학생 수로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면이 창원 의창구니까 이 창원 전체 학생 수가 실제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학급당 인원수도 굉장히 적어서 뭐 양산이나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32명까지 정원이 있는 곳이 있는데 북면 같은 경우에는 23명 정도에 좀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학교 설립을 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있다라는 거는 사회적 현상인 것 같고. 그렇죠. 그래도 지금 학생 수요는 지금 데이터로 보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경남도 교육청 해결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렇죠. 교육청도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사실 새로 좀 학교를 짓는 거는 사실 교육부에서 이제 부적정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고 기존에 있는 학교를 좀 옮겨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전에 이제 마산 가포고등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려다가 동문회 반발이 좀 있어서 철회를 한 적이 있어서 사실 학교 하나를 옮기는 것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의 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요즘 사실 뭐 이 얘기는 답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답이 없는 상황인데 네. 이게 답이 없는 상황이면 북면 신도시가 그래도 좀 잘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앞으로 이 고등학교가 지어지지 않는다면 북면 신도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취재하면서 만난 학부모들은 뭐 아이 크면 이제 북면 나가야 된다,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 그 정책 자체가 아이들을 생각 안 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좀 많이 비난을 하고 계시고요. 사실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오고 있는데 뭐 이제 고등학교 학교 자체의 문제가 좀 아무래도 크다 보니 좀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떠나게 되면 당연히 이 북면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도 좀 영향을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있어서 북면에 있는 그 고등학교 신설 문제는 좀 빨리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단순히 뭐 이런 문제보다는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들 불편을 겪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교육청이 이제 어떻게든 수를 조금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주간의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은 지역의 핫 이슈들을 선정해 뉴스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세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헬로 이슈 토크가 이어집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조재우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일환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남 지역 지자체 관용차 10대 가운데 7대가 경유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에는 전기차와 수소차로 친환경차를 독려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이번 조사 결과는 다소 당황스러운데요. 이에 대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관용차부터 친환경차로 단계적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자,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달 기준 그 경남의 관용차는 총 3,500여 대로 이 가운데 경유차는 70% 2,400여 대가 경유차로 분석이 되는데요. 네. 이는 올해 2월 기준 전국 공공기관 부문 관용차 8만 9,500여 대 중에 경유차 비율 62%를 상회하는 기준입니다. 예. 경상남도는 전체 관용차 33대 가운데 18대, 창원시는 900여 대 가운데 600여 대, 진주시는 200여 대 가운데 180여 대가 경유차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요즘 경유차 폐차하고 친환경차로 바꾸면 보조금도 주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자체 관용차 수치가 드러난 만큼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경남 환경위원회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요. 공공기관 경유차 교체, 또 경유세 정상화, 뭐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일단 이제 그 수명이 다 안 된 차를 폐차시키고 아니면 중고시장에 내놓고 또 새 차로 구입하는 거는 우리 시민의 정서상 예산상 문제가 수반할 수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죠. 어차피 새 차로 구입하는 것 자체가 주민의 혈세로 구입을 하는 거니까 네. 더욱더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차라는 것은 단지 그 이동 수단으로만 그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장 특히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차라는 게 업무 공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요 사안을 다 이야기 못하면 측근들이나 간부들이 또 차 속에서 이동하는 중에 계속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차이고 그다음에 또 못한 식사 자리를 또 할 수 있는 것도 차 공간이고 또 다음 일정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차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지자체 단체장들이 어떤 차를 선호하냐면 경유차 중에 좀 큰 차를 많이 선호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업무도 보고 쉬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식사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경유차가 환경에 그 굉장히 안 좋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환경 악화에 뭐 주범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환경단체가 나서가지고 그 지자체 단체장이 수소차나 전기차 놔두고 이렇게 경유차를 사용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치단체장도 수소차나 전기차를 전혀 고려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를 가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분들이 가까운 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좀 먼 것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소차고 전기차는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충전소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이제 불편한 점 때문에 좀 많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차 수명이 다 되고 내구력이 다 되고 다음 차를 교체할 때는 그 수소차나 전기차를 구입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제일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되고 모범적인 행보를 보여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수소차, 전기차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잘 그 달리고 있는 차를 억지로 폐차시킨다든지 뭐 중고시장에 내놓는 거는 저는 좀 무리가 따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남 권영대에서 잇따른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가 도민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에도 심리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으로 합의점을 고민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심리지원센터가 지자체 가운데 서울에만 있다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번에 여러 사건이 터지면서 김진기 경남도 의원이 이 심리지원센터를 경남에도 좀 건립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진주 이번 방화 살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경남에도 심리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특히 김진기 경남도 의원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닌 듯 이번 사건이죠. 사건에 대해서 사법적 처벌에만 기댈 게 아니고 경남도 차원에서 심리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심리지원센터는 서울에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남도 의회는 지난 10대 도의회 때 서울에 있는 심리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조례안을 올리긴 했지만은 상위법 근거 부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김 의원이 이번에 그 서울시의 어떤 심리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참고해서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두루두루 뭐 심리지원 해야 된다. 이웃들의 어떤 아픔을 돌봐야 된다. 뭐 그런 취지로 경남도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고요. 김 의원은 이런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경상남도 심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심리지원센터가 정확히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리지원센터는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 유일하게 있고요. 서울시에 지난해 4월부터 세 곳, 그러니까 동남, 동북, 서남에서 세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9월에 처음으로 서울시에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능해진 건데요. 당시 과정을 주도한 김영환 전 서울시 의원은 심리서비스 분야에서 전문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법률제도 정비를 한 건데요. 현재 서울심리지원센터는 심리장애 예방 프로그램 그리고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라는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주로 일반인들의 정서 성격 문제, 대인 이성관계, 직장 스트레스, 가족 관계 등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급성 정신 질환이라든지 알코올, 도박,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은 대상이 아니고요. 즉 그 하드한 심리 치료는 하지 않고 소프트한 심리 치료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따라서 이번 진주 방화 살인 사건 같은 피해자 아닌 듯 같은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심리지원센터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일반인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심리지원센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달 영남권 트라우마 센터라는 곳이 개소를 한다는 이유로 이 심리지원센터 건립을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일단 이제 트라우마 센터는 중앙정부가 그 중심이 돼 가지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특히 그 트라우마 센터를 근역별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밝혔고 아마 5월 달부터 개소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만들어지냐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이 센터가 본격적으로 준비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피해자들의 심리, 네. 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해 가지고 이 트라우마 센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심리지원센터도 그 만드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 트라우마 센터랑 목적은 똑같은데 단지 이제 심리지원센터는 일반인들도 이제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폭이 좀 더 넓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트라우마 센터 가지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 근육별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도립 병원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트라우마 센터를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상남도에도 정신질환 관련 그 도립병원,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어디에 있냐면 그 창녕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특강 때문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접근성이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도심에서 좀 가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약간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도심지에 좀 중증의 정신외상센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 그 심리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고, 반면에 이게 또 좀 중첩되니까 트라우마 센터하고 예산상의 낭비 아니냐, 뭐 이런 또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일단 뭐 두 기관의 역할이나 이런 걸 좀 들어보니까 뭐 접근성도 트라우마 센터의 경우는 좀 그렇겠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그런 의미로 여러 센터를 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역시 인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현재 이제 그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서 경남도에는 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창원 경상대 병원이 현재 있습니다. 예. 하지만 법에는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할 경우 환자 동의 없이 복지센터장에게 퇴원 통보를 할 수 없고,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사회보장급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별 법령 또 인권보호 문제 때문에 그 읍면동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가 정보 공개 한계가 있었거든요. 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현재 고위험 정신질환자 맞춤형 관리 방안으로 뭐 여러 가지 등록 관리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의료기관, 읍면동, 경찰, 유관기관들이 합쳐가지고 좀 그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하자, 뭐 그렇게 뭐 TF팀을 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긴 한데, 현재 그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이제 인력충원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꼭 그 현재 광역별 트라우마 센터만 있었던 게 아니고 현재 그동안 그 기관이 있었습니다. 예. 정신건강센터가 있었고요. 근데 다만 그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법령상 이유로 이게 협업 체계가 잘 안 됐던 건데 이번에 협업 체계를 구축하면서 별도로 광역 트라우마 센터도 이제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현재 기존에 있었던 센터들에 대해서도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도 충원을 하겠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는 현재 또 이제 심리지원센터는 약간 뭐 좀 다른 부분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게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인력이나 예산을 확충한다는 계획만으로 그대로 실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려도 좀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심리지원센터 건립 어떻게 좀 보십니까? 당연히 있으면 좋죠. 예.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있으면 당연히 좋은데, 이게 이제 센터가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어떻게 지어질지는 아직까지 뭐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진짜로 뭐 좀 규모 있는 그런 이제 독립적인 그 센터, 병원을 하나 짓는 게 훨씬 좋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짓는 거는 당장 무리가 따르잖아요. 부지 확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도 지어야 되고, 의료시설도 구비해야 되는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예산이 그 수반돼야 가능한 문제니까, 특히 인력 확보 같은 경우에는 고급 인력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의사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의사들이 좋은 대우를 해줘도 이런 공공의료기관으로는 잘 안 오려고 하는 게 지금 사회적 그 현상이고, 특히 더군다나 뭐 시골 이런 데서 위치를 한다면 더욱더 안 오려고 하겠죠. 그죠? 이런 문제가 가장 큰 그 문제점으로 그 대두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도에 운영 중인 도립병원의 센터가 그 들어서게 되고 같이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뭐 방안도 제시되고 있는데, 그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도에서 운영하는 도립병원들은 좀 시골에 많이 위치해 있고 예. 그다음에 노인병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사안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센터는 필요한데 네. 조금 더 이제 다각적인 방안을 가지고 좀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문 변호사님께서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정말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법조인의 관점에서 이 설립을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제가 현재까지 변호사 생활을 약 13년 해오면서 그 참 많은 형사사건을 변호해 왔는데요. 예. 2,000건이 넘는 형사사건을 해왔지만 그중 상당수가 강력범죄였었거든요. 네. 특히 중증의 조현병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뭐 살인, 강도, 강간, 자살 등 뭐 거기에 많은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예. 또 그런 사건의 목격자, 피해자들 역시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 같은 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호소했던 것도 많이 봐왔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권역 트라우마 설치, 트라우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권역 트라우마 센터 설치는 대형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그 목격자나 피해자들에 대한 그 심리 지원을 하는 것만큼의 당연히 필요하고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더 빨리 됐어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또 정신건강 전문 요원 등을 또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 현장 지원하고 확실한 또 실효성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신심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 재난이나 대형 사고를 관리하고 케어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가족 간, 뭐 직장 동료 간의 어떤 그 예. 심지어 갈등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서로 관점이 매우 다르다고 보고요. 네. 심리지원센터는 지금 하고 있는 상담 지원은 현재 국가나 뭐 지자체 또는 시민단체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 상담 업무랑 사실 중복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소프트한 심리치료는 이미 여러 기관이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복되는 면도 좀 많다고 보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관이 필요유사로 나서는 게 적절하냐라는 부분도 좀 의문이 들고 있고요. 따라서 하드한 심리치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중증이라든지 뭐 대형 재난에 대한 하드한 심리치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관이 국가 후견적 입장에 나서서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런 소프트 심리치료까지 관이 나서는 것은 민간의 어떤 영역을 너무 좀 과도하게 침범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좀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달 20일에 트라우마 센터가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가량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진주 참사를 비롯해서 이전 사건들의 피해자,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기관에서 심리치료가 좀 이루어졌던 겁니까? 지금 이제 적십자, 대한적십자에서 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경상남도하고 그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밀양화재 사건 때도 이 적십자가 나서가지고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의 심리 상담도 있고 또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이번에 진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 사건 때 그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이라든지 유가족들 이런 분들을 지금 대상으로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또 적십자는 경상남도 경찰청과 협업해가지고 교통사고 환자, 이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나면 신체적으로 굉장히 그 후유증도 심하지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심리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경상남도에서도 이제 심리회복지원센터를 물론 이제 만들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다양한 이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그 신문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그 도내 중증 정신질환자가 한 59,0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답니다. 그 중증이 꽤 많은 수치죠. 엄청나죠. 그다음에 등록 관리 환자는 13,000명 정도.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정이지만은 그만큼 우리 주위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안고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이게 정신질환까지 온 분들, 특히 중증까지 온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가 이게 이제 방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도에서도 읍면동 보건소와 경찰이나 소방서 같은 그런 유관기관들과 좀 더 협조해 가지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이제 도내 소재 대학에 있는 뭐 심리학과 교수라든지 예컨대 그 사회복지학과 교수 또는 이제 정신과 전문의를 다 같이 초빙해 가지고 이런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이분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상담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또 사회 적응을 하는 데서 좀 도움을 주게끔 그런 이제 운영을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중증으로 좀 커지기 전에 빨리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심리지원센터 개소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반대 입장에서는 트라우마 센터가 이왕 비슷한 역할을 할 거라면 좀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제대로 하게 하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떨까요?
물론 이제 그것도 좋은데 다닥스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뜻도 있는데 물론 이제 센터가 중심에서 뭐 맡아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필요한데 일단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접근이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입원해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하면 모를까 이 단기적으로 왕래를 하면서 외진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 이제 진주 사건을 보면 진주 같은 경우 진주에서 상녕까지 가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그곳에 있는 의사나 전문 상담가들이 진주를 왕래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다음 뭐 상주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그 다학적인 그 방법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적십자나 유관기관 그다음에 도내 전문가들이 함께 움직여가지고 더욱더 그 좀 관리를 활성화시킨다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정말 자주 방문해서 문턱을 좀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정말 센터 건립, 개소가 아니라 이런 참사 피해자 관련자들을 돕자는 거잖아요. 결국 좀 실질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건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 개정이 좀 오래 걸리고 힘든 문제라면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좀 지원을 하면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떠십니까? 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가 막 상위법도 없이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런 한계가 사실상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그 심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만 소프트한 심리치료입니다. 근데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건 하드한 심리치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서울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뭐 그 소프트한 거에다 하드한 것까지 같이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드한 심치료를 하게 되면 그 현재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랑 또 일이 겹치거든요. 그리고 도내 정신과 전문의나 정신보건 인력이 사실상 풀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또 심리치료는 그 치료사도 나중에 심리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사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적은 인원으로 막 여기 센터 저기 센터 가서 돌려버리면은 과부하 걸리는 거는 뭐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이 그렇지만 텃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저 같은 입장은 개인적인 입장은 현재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우선 그 궤도 센터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충분히 그래서 나중에 다른 곳까지 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부분에 더 힘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서울 심리지원센터도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은 관에서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관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소프트한 심리치료는 뭐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시급한 게 아니고 사실 하드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소프트한 심리치료는 현재 또 민간에서 계속 비슷하게 하고 있으니까 우선 민간에 좀 뭐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우선 민간에 인프라에 우선 맡기고 시급한 하드한 심리치료를 위한 권역 트라우마 센터를 증상계도 올리고 또 유사한 또 필요하다면은 권역 트라우마 센터를 뭐 1개, 2개, 3개 늘리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잘 좀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정신질환자 범죄나 또 범죄자 관련 전문가들이 정말 부족하고 경남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낯설다. 사실 뭐 지상파 방송에서도 보면 전문가들이 늘 같은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좀 하시잖아요. 뭐 이런 전문가 양성 부분을 지자체 차원에서 좀 신경 쓸 수는 없는 문제입니까? 일단은 뭐 지방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일단 범죄 심리학자들이나 범죄 관련 전문가들이 그 서울을 비롯해 가지고 수도권 경기권에 많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범죄 심리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서울에 가고 싶어하고 지방에 있는 것은 꺼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건 이제 지자체의 저는 뭐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뭐 한계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지자체가 학교를 대신해 가지고 뭐 월급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대학에 뭐 범죄 심리 전문가를 좀 양성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도내 소재 대학들 보면 그 경찰학과나 심리학과가 대학원, 대학 학부과정 다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범죄 심리를 담당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꾸준히 양성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자체나 경찰, 뭐 소방 보건소 같은 유관기관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회 안전망 구축이다.
그러니까 사고가 터지기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은 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과 민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잘 먼저 마련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에는 대처가 아닌 예방이 필요하고 또 그들을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한 센터의 설립 역시 조바심을 내지 않고 구체적이며 효율적인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